네, 안녕하세요. 유치원교육과정 A 2018학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A의 1번이 저희가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에 A의 1번이 있는데요. 가는 교사 저널이고요. 나는 교사 협의회 장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딱 넘기시면 뱀이라는 학자가 나오네요. 뱀이라는 학자는요. 성도식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성도식 이론은요, 실은 선생님 정보처리 이론이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한 거 아시죠? 이러한 정보처리 이론, 인지발달에 근거한 정보처리 이론을 가져와서 성과 관련된 도식 이론으로 얘기했는데요. 도식이 뭐예요, 선생님? 우리의 인지구조이지요. 그래서 성과 관련된 인지구조를, 그래서 이 인지구조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성역할을 받아들인다라고 한 게 뱀의 성도식 이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요, 성도식 이론이 교재 335페이지부터 설명이 되어 있죠. 실은 뱀은요, 성도식 이론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교육, 그 양성평등교육의 양성성 을 주장한 학자인데, 양성성이 혹시 2019년에 나왔습니까? 2018년에 뱀이 나오면서 다시 양성성이 나왔나요? 어쨌든 가의 기억은 뱀의 성역할 이론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이는 정보처리 이론의 관점에서 유아가 선택한 기억과 선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성역할을 학습하는 인지적 구조를 뜻합니다. 기억에 들어갈 거 용어를 쓰라 그랬는데요. 인지적 구조에 밑줄 해주십시오. 인지적 구조 뭐다? 성도식이다. 이론의 명칭은 성도식 이론이지만 이러한 인지구조는 성도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고 해서 성도식이라고만 쓰시면 됩니다. 그럼 기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에 나와 있는데요. 유아들 내면에 이 놀잇감이 남자에게 적합한 것인지 또는 여자에게 적합한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분류하는 성도식이 있어서, 성도식이 뭐냐 했더니 자신의 성과 관련해서 여자에게 적합한 건지 남자에게 적합한 건지 이걸 구별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유아들이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유아들은 자신의 성에 적합한 역할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여 자신의 성도식에 적합한 정보를 더 잘 기억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식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밑줄 친 니은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명칭을 쓰라라고 했는데요. 니은은 뭐냐 했더니 여자 놀이와 남자 놀이에 대한 고정관념이네요.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꿔주자는 교육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타파하자는 교육이 양성평등 교육인데요. 양성평등 교육은 교육부 자료에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교육부 자료가 있고요. 우리 교육부에서 원하는 양성평등 교육은요, 남녀의 차이가 있을 때는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쓰러질 차이가 없을 때는 그 차이를 인정하지 말자가 양성평등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명칭을 쓰라 그래서 양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 교육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사가 이미 실천한 사례를 가에서 한 가지 찾으라 그랬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지문에 나오는 선생님이 생활주제 우리 동네를 진행하면서 우리 반 역할놀이 영역에 남녀 운전기사, 남녀 간호사, 남녀 경찰관, 운전기사나 간호사나 경찰관 모두 남자 여자 할 수 있다. 그런 사진을 붙여놓은 부분이 바로 되겠죠. 찾았으라 그러면요, 사례에서 그대로 찾아와서 쓰시면 되는데요. 관련 문장을 모두 완성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과 관련한 교육부 자료는요, 336페이지와 338페이지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성역할 학습이론, 도식이론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교육부에서 원하는 양성평등 교육을 유아교육기관의 물리적 환경, 교수학습 매체, 유아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남녀 같이 해줬다 이렇게 한 부분은요, 물리적 환경과 교수학습 매체의 부분에 설명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원하는 양성평등 교육이 뭔지 나와 있고 시험 범위에 해당하니까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풀러와 브라운의 밑줄 하세요. 풀러와 브라운의 밑줄 하세요. 자, 선생님, 유아교육과 전공서 유아교사론이라는 책을 보면요, 10권 중에 9건이 풀러와 보온의
교사 관심사 이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존의 기출문제가 2013년인가 2013년 추신가에 플러와 보온의 교사 관심사 이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건이요. 그 중에 한 거는 플러와 브라운이 교사 관심사 이론을 했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실은 이 문제가 기출문제에 출제되기 전까지 저희는 이 한 권의 책이 오타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보온이 이렇게 되고요. 브라운은 이렇게 되는데 R 차이거든요. R이 있고 없고. 그래서 이 교재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2018년에 플러와 보온이 아니라 플러와 브라운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전공서가 잘못되지 않았다임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동시에 여기 출제 근거는 이 책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 다른 9건은 플러와 보온이라고 했으니까. 전공서를 10권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직접 보시기에는 3년, 4년 걸리게 되는 거고, 그건 강사가 하는 몫이죠. 강사가 충실히 전공서를 볼 수 있는 만큼 다 보고 내용을 추려서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책에는 플러와 보온뿐만 아니라 플러와 브라운, 플러와 보온 모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책에는. 교재 339이고요. 차이가 있냐고요? 플러와 보온이 얘기한 교사 관심사 이론과 플러와 브라운이 이야기한 교사 관심사 이론이 차이가 있냐고요? 차이 없어요. 동일해요. 동일하면서 이유는 이 교사 관심사 이론의 대표학자는 플러예요. 플러.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있냐고요? 플러라는 사람이 교사 관심사 이론을 처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라는 사람과 같이 하고, 보온이라고 또 같이 하고, 브라운이랑 또 같이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플러의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제자가 참여를 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론을 알아보면은요, 4단계로 나눠지는데요. 교직 이전 단계가 있어요. 교직 이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직 이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존에 대한 교사 관심사 이론. 세 번째가 교수 상황에 대한 관심사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학생에 대한 관심사 단계인데요. 자, 다시 첫 번째 단계 교직 이전 단계, 두 번째 생존에 대한 관심사 단계, 교수 상황에 대한 관심사 단계, 학생에 대한 관심사 단계인데요. 교직 이전에도 선생님이 교사가 되시기 전에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환상적으로 본대요. 우리 아이들 천사라고 보시죠? 그런 시각을 가지는 시기가 교직 이전. 그런데 교사가 딱 되시면 생존기에 들어가시는데요. 이때는 내가 교직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없나에 관심이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요걸 지나가면은요, 그 다음 단계는 내가 하는 수업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 정말 아이들에게 유의미한 수업을 하고 있나라는 자신의 교수 기술이나 상황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마지막 학생에 대한 관심사 이론은요, 개별 아이들이요. 여기서는 환상이었다면 여기는 현실적인 우리 유아들의 모습, 그 다음에 연령별 적합성만 아니라 개인적 차이도, 개별적 적합성도 보는 것들이 학생에 대한 관심사 단계입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런 교사 관심사 발달 중에 체교사의 단계명, 송교사의 단계명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체교사는요, 저는 민수 같은 아이들이 아직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학교에서 배운 이론, 거기 밑줄이요.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의 실제가 다르다는 거 정말 실감하고 있어요. 일단 배운 것을 적용하는 일이나 업무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요, 교사는 교사예요. 그쵸? 교직 이전 단계는 아닌데 교사인데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적용하는 데 급급하고 있어요. 아니, 언제 그럴까요? 초임 때 그러죠. 초임 때 저희가 이론에서 배운 대로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생존에 대한 관심사 단계가 맞겠네요. 그 다음에 송교사는요, 민수 같은 유아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민수는 노본놀이를 할 때 여자 유아들과는 전혀 놀이하려고 하지 않아요. 작년에 저도 민수 담임으로서 민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민수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요구 등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무엇보다 유아들 개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데요. 자, 우리 민수 아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이 송교사는요, 민수라는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 유아 개개인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여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 송교사는 학생에 대한 관심사 단계입니다. 자, 2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2번 문제 듀이, 로크, 루소 사상사가 나왔네요. 가와 나는 유아교육에 영향을 미친 사상에 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라 라고 했고요. 선생님, 2017년까지는요 사상사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사상가, 인물에서 나왔어요. 사람에게서요. 그런데 2018학년도부터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교육적 흐름, 교육 사조가 시험 문제에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듀이라는 사람이 미국인이잖아요, 선생님. 1950년대가 사망을 했나? 탄생을 했나? 이론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보시면 듀이의 교육 목적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대 듀이가 있었던 그 1950년대에서는요. 미국이 굉장히 부흥을 전쟁 후에 2차 대전 후에 부흥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전쟁으로 모든 게 이제 폐허가 됐으니까 그 삶에서 유용한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가르치면서 빨리 실생활의 어떤 이로운 점들을 찾으려고 했어요. 실용주의는 아주 단순하게 실제로 유용한 거예요. 실제로 유용한 거.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게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삶에서, 아이들의 경험에서,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 아이들의 활동에서, 아이 중심에서 그 아이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을 가르치라가 듀이의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듀이의 교육, 이 실용주의는 듀이의 교육 그 자체가 아니라 당대 미국의 흐름이었어요. 교육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 문화 모든 걸 휩쓰는 그 교육 사조였는데요. 그러니까 교육 사조기도 하고 그냥 철학이기도 하고 교육 철학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듀이가 이걸 가져다가 자신의 철학으로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게 진보주의예요. 그런데 듀이의 진보주의는 실용주의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차이는요, 실용주의는 듀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듀이가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의 흐름에 듀이도 동의하면서 대표학자예요. 그런데 진보주의는 듀이가 만든 체계화한 거예요. 듀이가 처음으로 체계화한 거고 성격적으로 실용주의와 진보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유아교육 학부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실용주의와 관련해서 실용주의와 진보주의는 같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교수님의 전공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도 실용주의와 진보주의는 차이가 없어요. 교육적으로. 다만 진보주의는 실용주의 성격을 모두 가져와서 듀이가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만약 문제에서요. 듀이가 만들었다. 듀이가 처음 체계화했다. 이렇게 나오면 진보주의인데요. 듀이가 대표학자라 그러면 실용주의의 대표학자이기도 하고 진보주의의 대표학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출문제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선생님들은 이론 시간에 저랑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은 2013년 이전 문제도 같이 보십니다. 이론 시간에. 그다음에 특수 문제도 같이 보시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2013년 이전 문제를 보실 때 듀이의 교육 사조, 교육 철학이, 교육 사상이 실용주의다라고 지문에 나와 있어요. 지문에. 2013년 이전에. 그래서 이 문제가 실은 나의 리을에 들어갈 교육 사조가 사조의 명칭이 실용주의냐 진보주의냐 논란이 됐었는데요. 기출문제에 근거하면 이거였어요. 교육 사조, 듀이의 교육 사조가 실용주의다가 기출문제에 2013년 이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듀이와 진보주의는 같은 거기 때문에 진보주의라고 해도 답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전통적 교육의 형식주의에 반대하여 어린이의 자유, 경험, 생활, 창의 등을 존중할 것을 기본으로 했고 이것의 대표적인 학자, 대표 교육자라 그랬잖아요. 대표 교육자라면 실용주의도 대표학자, 진보주의도 대표학자인 거예요. 그래서 듀이는 교육을 실험적 과정으로 또 실험적 과정으로 이해하고 학습자와 교육과정, 학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여기 지문에 보시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그 다음에 그의 사상은 전통적인 학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교육개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의 사상, 실용주의가 이렇게 실은 전개된 거예요. 전개되었고 이후 전통적 교육관에 대비되는 교육사조로 발달했다 그러는데요. 앞부분에 그의 사상이 그 실용주의가 전통적인 학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개혁운동, 진보주의 운동으로 확장이 전개가 됐고요. 이후 전통적 교육관에 대비되는 교육사조로 발달했다. 이게 이제 교육사조로 발달했다 이 얘긴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그의 사상을 가리키는 거라면 답은 실용주의예요. 근데 얘는 실용주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진보주의도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용주의와 진보주의를 이런 식으로 구별한다는 건 무의미해요. 동일한 이론이에요. 동일한 관점이에요. 듀이가. 그러니까 듀이가 실용주의를 체계화하고 진보주의도 체계화했는데 실용주의는 듀이 게 아니었고 이제 그 실용주의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진보주의는 내 거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듀이가. 그렇기 때문에 뭐 듀이가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새로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진보주의지만 여기에서 대표 교육학자라 그러면 둘 다 되고 기출문제 근거에서 얘가 답으로 처리가 반드시 됐을 거고 기출에서 그렇게 나왔었으니까 기존에, 그 다음에 진보주의도 정답으로 인정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요,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구습의 사상을 타파하려던 혁신적 사상운동이다. 미음을 대표하는 로크와 루소는 교육을 강조하였는데, 로크와 루소는요, 계몽주의예요, 선생님. 계몽주의. 자연주의는 계몽주의 아래에서 나온 거예요. 선생님들 루소가 자연주의 교육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이 계몽주의 아래서, 계몽주의 안에서 이게 이제 자연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로크 교육에서 루소 교육이 나왔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당대의 계몽주의는 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깨우치자라는 그 관점이었고, 듀이가 그런 관점, 루소가 그런 관점에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깨우쳐야 되는데 그 교육 방법은 자연주의 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루소는 계몽주의 학파이기도 하고요, 자연주의 학파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로크는 확실히 계몽주의예요. 로크는 백지설을 주장하면서요, 그 사람의 인격은 깨끗한 백지와 같이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을 통해서 발달시키자라고 했어요. 교육을 통해서 깨우치자라는 게 너무나 명확한 그의 어떤 교육 사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로크를 계몽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몽주의네요. 19세기 후반이기도 하고요. 이를 교육을 통해 사회개혁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철학은 이성을 통해 사회의 무지를 타파하고 상식, 경험, 과학을 강조하는 사상운동에 영향을 주었고요. 이러한 사상운동은 전통적 관습, 의례, 도덕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핵심으로 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유권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영, 니은,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1번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듀이는요, 학생이 학습을 통해 실현해야 되는 거 설정함에 있어서 학생이 이 일에 잘못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협동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란 말로 전통적인 교육이 범한 가장 커다란 잘못이고, 이것을 설정의 밑줄이요. 설정하는 거래요. 설정하는 거면 뭘까요? 학생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수업을 맡는 학생들이 활동하는 방법을 직접 시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뒤에는 뭐뭐가 교육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면 될수록 뭐뭇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경험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그랬는데, 이게 교육의 수단이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이 뭐라고 될까요? 교육의 수단이자 목적이에요. 교육의 수단이자 목적. 경험은 교육의 수단이자 목적이라는 게 뒤에 어떤 기본 생각이고요. 그 생각이 교재 342 보시면 교육 목적, 목적과 수단의 어떤 연속체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 책은요, 뒤에 어떤 뭐 학교와 사회라는 책은 교육학과 책이 모두 배우는 거예요. 크기는 한 요 정도, A4 반 정도 되는 거고, 두께는 분필의 반 정도 되는 두께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보시면 여기에 있는 글자가 experience, 그 다음에 goals라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썼는데 계속 보이는 글자가 experience, 그 다음에 goals예요. 그러면 experience는 경험을 얘기하고 goal은요, 목적을 얘기해요. 한국말로 하시면 목표예요. 목적과 목표의 일반적인 특징은요, 목적은 일반 목표예요. 목표는 저희가 단기 목표, 장기 목표라고도 해요. 목표는 구체적 목표, 그 다음에 단기 목표라고도 해요.
그러면 목적을 얘기했을까요? 목표를 얘기했을까요? 선생님, 저희가 보통 책에서 일단 듀이의 교육은 수단이다, 목적이다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목적을 많이 쓰는데요. 목표라고 했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듀이는 목적은 저희가 누리과정의 목적, 누리과정의 목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적은 저희가 이제 유아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 목표는 그러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영역마다 달성해야 되는 게 목표인데요. 듀이가 장기 목표를 얘기했는지 단기 목표를 얘기했는지 듀이는 골즈를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다. 그런데 대표하는 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목적이 더 그렇게 되죠. 목적이 더 그렇게 돼서 저는 이제 목적이 가장 100% 답인데요. 목표도 틀렸다고는 절대 못해요. 목적이랑 목표의 차이는 요거밖에 없어요. 장기냐 단기냐. 그래서 당시에 이중답이 처리되지 않았을까요? 이거 2018학년도거든요. 그 다음에 노크 문제 가시겠습니다. 노크는 인간 형성의 기초로서 무슨 교육을 강조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 선생님 이거 제가 체육, 건강, 체육 이렇게 했는데 답은 건강이에요. 건강. 체육이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건강인데 그 체육 지워주세요. 거기 체육이 왜 들어갔을까? 2018학년도 이중 답안을 계속 제가 내면서 체육을 넣었는데 체육은 삭제해 주세요. 건강만 답이에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인간 형성의 기초로서 뭐 건강 교육을 강조했다, 체육 교육을 강조했다. 큰 틀에서 보면 체육 교육이 맞죠. 체육 교육이 맞는데 체육론에서 얘기한 게 그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로크의 교육의 고찰이라는 선생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다 아실 건데요. 그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교재 343을 보시면 제 1장이 체육론이에요. 제 2장이 지육론이에요. 그 다음에 제 3장이 덕용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 4장이 백지설이에요. 아니, 심의론이에요. 죄송합니다. 심의론. 책의 장의 이름이에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런. 그런데 이 체육교육에서 얘기한 게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니까 건강한 몸을 만들라 이고요. 지식, 지혜를 키워라 였어요. 덕은 이제 마음을 가꿔라 였죠. 심의론에서 얘기한 게 백지설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로크의 어떤 인간관을 얘기할 때 심의론이 아니라 백지설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심의론은 교재 책장의 이름이에요. 거기서 그 이론에서 심의론이란 이론에서 인간의 특성, 인간의 본성을 백지설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뭐 이거 알고 계셨죠? 그래서 큰 틀에서 얘기하면 체육교육이 맞아요. 체육교육이 맞는데 그 뒤에 보시면 신체의 모모가 일가 행복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체의 체육이 일가 행복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이 안 돼요. 신체, 체육에서 체가 이미 신체거든요. 근데 신체의 체육이 이건 말이 안 돼요. 신체의 건강이 일과 행복에 얼마나 필요한지 이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요. 체육이 아니라 건강이었어요. 거기 체육 지워주세요. 그게 왜 들어간지 모르겠네. 난관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강한 체질이 건강에 유의미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지 너무 자명해서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했고요. 아이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으로 이게 맞죠. 아이의 체육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이고요. 루소는 그래서 지금 원래 로크를 물어봤다면 저희가 이 중에서 물어봤을 것 같은데 체육 안에 들어가서 거기 핵심 개념을 물어봤다는 거 굉장히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이거는 개론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개론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 선생님들은 뭐 다 알고 계시겠죠. 각각의 주요 포인트가 뭔지.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갈 거는요. 루소는 모든 아이들에게 루소는 우리는 모든 것이 결핍된 상태로 태어남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우둔한 상태로 태어남으로 판단력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되면 필요하겠지만 어른이 되면 필요하겠지만 태어나면서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은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은 자연의 교육, 사물의 교육, 인간의 교육이잖아요. 거기에 자연과 인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물이 나오는 거죠. 답은 사물. 그런데
이것들 그래서 그 교육은 자연이나 사물 또는 인간의 소산이다. 우리의 능력과 기관들의 내적인 성장은 자연의 교육이다. 반면 그 성장을 이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교육이다. 우리와 접촉하는 대상들에 대한 대상, 물체에 대한 교육은 사물의 교육이다. 이러는데요. 자, 자연의 교육이 뭡니까? 우리의 능력과 기관의 내적 성장은요. 루소의 교육에서 자연은 아이를 말해요. 아이의 어떤 내적인 가능성. 이런 외부 환경에 있는 나무, 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 환경에 있는 나무, 꽃은요. 사물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접촉하는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인간의 교육은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교사나 성인.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교육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성인이나 교사나 어른이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부모나. 그래서 답은 사물입니다. 자, 3번으로 가시겠습니다. 3번. 만 5세라는 거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김교사의 재미있는 공놀이 교육계획의 일부이고 나는 가의 기억디귿 활동의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신체 조절하기 세부 내용을 반영한 응용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재에요. 활동 방법에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바꿔주시겠어요? 제가 자동 번호를 사용하다가 이게 번호가 조금 이제 갈 것 같는데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이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방법에. 근데 보시면 나의 미음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 그랬어요. 나의 미음. 나의 미음이 어디 있어요? 움직임 요소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움직임 요소가 선생님 잘 보세요. 나는 신체 운동 영역의 신체 조절하기 세부 내용이라고요. 한마디로 움직임의 요소를 세부 내용의 근거에서 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요. 자, 교재 354에 보시면 신체 조절하기에 공간, 힘, 시간의 움직임 요소가 있잖아요. 공간, 시간, 힘, 움직임 요소. 그런데 힘, 시간은 나왔는데 공간이 안 나왔네요. 그럼 미음에 해당하는 게 공간이겠네요. 확인 한번 해봅시다. 공을 높이 던지고 공이 공중에 있는 동안 손뼉을 한 편 치고 공을 받는다. 이게 높이 던지고 받는다. 그럼 뭐겠습니까, 선생님? 높낮이 공간 개념 맞네요. 그래서 답은 공간이 맞고요. 비읍에 들어갈 거 힘의 요소를 반영한 표현 한 가지를 쓰라 그랬는데요. 해설서 상세 내용으로 가시면요. 여기서 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힘을 강약이라고 했어요. 힘의 강약, 그 다음에 힘을 강하게, 약하게, 세게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힘의 요소를 반영한 표현 한 가지는 공을 약하게 혹은 세게 혹은 강하게 튀기고 가슴으로 받는다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신체 부분인데요. 자, 우리 선생님 자 보세요. 자, 우리 아이들이요. 손으로 공을 이렇게 가슴으로 안을 때요. 공을 가슴으로 안을 때 이렇게 안습니까? 이 가슴과 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요? 아니죠. 손으로 이렇게 안겠죠. 손을 한번 가슴으로 안는데 가슴으로 안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슴으로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과 가슴은 안 돼요. 눈과 가슴은. 왜? 손을 안 움직이면 어떻게 받아요? 눈으로 이렇게 하고. 뭔가 손으로 움켜졌는데 팔로 하겠어요? 애들이 상식적으로? 아니죠. 손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튀기고 세게 튀기고 올라간 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눈과 손의 협응이 필요하죠. 또한 이렇게 가슴으로 안는다 그러면요. 손과 가슴의 균형이 필요해요. 손과 가슴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체 부분 두 가지를 쓰라 그럴 때요. 실제로는 이거 협응된 거는 눈, 손, 가슴이거든요. 눈, 손, 가슴인데 눈과 손, 가슴을 이용하지 않고 눈과 손만 이용해도 공은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손과 가슴으로 탁 이렇게 감각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슴과 눈으로는 못 받아요, 선생님. 가슴을 이렇게 하고 눈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협응된 신체 부위는 눈과 손이나 손과 가슴인데요. 그런데 저는 100% 답은 눈과 손이라고 생각해요. 눈과 손이고 일단은 시각적인 거 없으면 받기는 감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감각적으로 받으라는 그걸 요구할 수 있나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눈과 손이 100%고요. 그때 이의제기가 들어가서 손과 가슴까지 정답 처리해달라고는 했습니다.
뭐 이제 90% 맞는 답이 이제 눈과 가슴이고, 눈과 가슴은 안 돼요. 손과 가슴이고 90% 맞는 게, 눈과 가슴은 답이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선생님도 생각해봐도 손 없이. 팔도 좀 어긋난 답이에요. 누가 공부받을 때 이렇게 받아요. 그 다음에 나의 비읍에 들어갈 힘 요소를, 그 다음에 나의 이응이요. 나의 이응에 들어갈 시간 요소인데, 시간은요, 선생님 거기에 보시면 세부 내용에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빠름과 느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표현은요, 천천히 혹은 빠르게 이고요. 지그세 들어갈 신체 부위는요, 공을 차면서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되는데 공을 발로 차겠죠. 왜? 차다라는 게 우리 전공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발로 차는 걸 차다라고 해요. 그럼 차면서 지그재그로 이동을 하니까 발과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눈과 발의 협응입니다. 브래드 캠프와 로지 그란트의 8가지 교수 행동 유형은 선생님들 보셔야 되는데요. 이걸 적용해서 가의 리을 활동을 지도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 교사의 다음 발문에 해당하는 교수 행동 A를 쓰고 나의 리을 활동 시 비음에 해당하는 교사의 발문을 쓰라 그랬는데요. 일단 A에 들어가는 거, 브래드 캠프와 로젠 그랜트는 암기하셔야죠.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 표가 356에 있죠. 인정, 모범, 촉진, 지원, 지지, 함께 구성하기, 시범 보이기, 지도하기. 그런데 A에 들어가는 게 촉진하기네요, 선생님. 촉진하기,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교사가 질문을 통해서 촉진하기를 했네요. 그런데 B에 해당할 수 있는 교사의 발문 한 가지를 하라고 했는데요. 가의 리을 활동을 할 때 그렇대요. 리을 활동을 보니까 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바꿨을 때 리을은 공을 던져서 서로 주고받는다가 돼요. 서로 주고받는 걸 서로 이제 공을 주고받는 걸 시범, B에 해당하는 건 시범이거든요. 시범에 해당하는 교사의 발문 한 가지를 쓰래요. 그럼 시범은요, 선생님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보여줄게. 그걸 네가 그대로 보고 따라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공을 주고받는 걸 선생님이 보여주는 게 좋은데요. 저는 이럴 때 항상 해당되는 용어, 핵심 용어인 시범을 넣으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확실히 내가 시범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걸 채점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래서 선생님이 하모니 선생님과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주고받는 방법을 시범으로 보여줄게. 잘 보고 따라해보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사 발문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시범에 해당하는 교사 발문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59 보시면요. 시설 여건이 다른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바깥놀이 운영에 대한 대화이고요. 나는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일부입니다. 다는 유치원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의 일부이고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 한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소문제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라 가의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의 기역과 니은은요. 보니까 바깥놀이 운영 시간에 선생님 이거 답은 대근육이에요. 해설서에 나와요. 우리 바깥놀이 운영 시간은요. 대근육 활동을 포함해서 1시간 이상이에요. 그게 해설서에 나오는데요, 선생님. 요거 신체 활동 하신 분들 정답 처리됐다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수로 발표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2세기가 들어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6월 1일에 시험을 보시면요. 자, 선생님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보세요. 6월 1일에 출시를 보실 거예요. 요게 거의 뭐 8시부터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8시 반인가? 8시. 근데 8시부터 보통 들어가셔서 2시에 나오실 거예요. 점심시간 없어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20분, 준비시간 20분에서 40분씩 텀이 있어요. 뭐 실제 시험은 9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가셔서 준비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요거 이제 2시에 나오시면 제가 2시부터 이제 답안을 공개해요. 실비아 카페와 다페스트 임용고시 학원에 보시면 실비아 코너가 있는데 학습 자료실이 있을 거예요. 실비아 카페와 다페스트 임용고시 그 사이트에 2시부터 쭉 답을 하나씩 공개를 해요.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B의 8번까지, 그 다음에 논술은 가장 마지막에 답을 발표를 하는데요. 요 답 발표하시면 제가 이 답을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씩 올려요. 실시간으로 하나씩.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그 답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는 경우는요, 실비아가 워낙 잘나서 실비아는 문제를 보면 답이 빡빡빡빡 나옵니다를 홍보하기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선생님들께서 6월 1일에 시험을 보시면요, 이의제기 기간이 48시간밖에 안 돼요. 아마 그날이나 다음날 이의제기 코너가 열리면 48시간을 넘어서시면 이의제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 시험 직후에 답을 알아야 답에 대한 논란이 되는 건 충분히 논란이 돼서 우리가 이의제기를 하는 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답안을 공개하는 거예요. 이의제기할 거 찾아보려고. 왜? 시험은 이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시에. 선생님들께서 이의제기까지 끝나셔서 우리가 유사 답안으로 인정해달라라는 우리 의견을 완전히 밝힐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1차 시험은요. 그래서 저는 답안 공개를 하고요. 우리 선생님 저와 함께 기출특강을 하시고 있으신 선생님이시라면 6월 1일 날 시험 보시고 바로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답안이 하나씩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시지 않으시는지 선생님 댓글로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 현재 카페에 이제 거의 테러 수준의 글들이 올라와서 제가 열매 등급만 글을 쓰도록 했거든요. 글과 댓글을. 근데 이제 그게 시험 당일에 제가 새싹 등급도 카페 회원, 그러니까 수강생이 열매 등급이에요. 수강생이 아니신 분들이 새싹 등급인데 기출특강은 제가 이제 수강생 등급으로 올려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출특강을 다 패스 사이트로 들으시는 경우는 그 열매 회원으로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열매 회원 신청을 해주시고요. 카페에 오셔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새싹 회원으로 남아 계시는데요. 제가 당일날 새싹 회원들께 그걸 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의견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매년 이 답안을 풀면 거의 뭐 조회수가 4,000 조회수가 넘어서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유아교육 안에서 이의제기가 가능한 문제들을 찾아서 그 불리함을 당하지 말자 이런 입장이고, 우리가 48시간 동안 우리의 의견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자 이런 입장이에요. 48시간이 지나서는 이의제기를 하시면 안 되죠. 솔직히 이제 거기에서는 승복을 하셔야 되죠.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열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런 의도와 상관없이 제 카페를 테러하고 실비아가 이렇게 잘났다는 걸 광고하는 걸 싫어하셔갖고 나쁜 시기심으로 댓글을 적으시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 전체 열매 회원으로 막는 건 아니고 그분을 강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량한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출시 경우에는요, 초수나 대학생들, 특히 대학생 선생님들께서는 이번 출시를 못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까 했는데 6월쯤이 실은 전국 모의고사 하는 거예요. 6월 2일 날 학원에 8시 50분까지 오시면요. 8시 50분에서 1시까지 우리는 쉬는 시간을 40분씩 하지 않고 20분씩 해요. 실비아는. 그래서 이제 9시에서 1시까지 저희는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쉬는 시간을 좀 줄여서. 그래서 8시 50분쯤에 오시면 학원에서 실비아는 없을 거예요. 실비아는 그 해설 자료를 만들어야 돼서 없을 거고, 학원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우리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논술과 그 다음에 A형, B형 차례대로 시간을 맞춰서 보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답안지도 실제 그 답안지와 유사한 답안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시험을 보시고요. 그때 6월 2일 날 오후 2시부터 끝날 때까지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그날 6월 1일 날 시험을 보지 않았던 분들은 6월 2일 오전에 와서 전국 모의고사를 보는 기분으로 모의고사 그 기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시험을 보신 분들은요 2시부터 오시면 됩니다. 2시부터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작년에는 수강생 공개를 했더니 작년에 수강생이 아니신 분들이 오셔서 참석을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공개 특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실비아와 해설 강의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의 제기할 문제를 찾고 실비아와 직접적으로 왜 실비아가 이 답을 제시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요 답패스 임용고시 2간에 그날 오후 2시까지 오셔도 되고 아니 시험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8시 5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의 제기가 들어가는데 그때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바깥놀이 대근육 활동과 관련해서요. 선생님 이의 제기가 하나 들어갔어요. 이 대근육이 100% 정확한 답이에요. 해설서에 근거해서. 근데 신체라고 쓰신 분이 신체도 정답 처리를 해달라는 이의 제기가 들어갔고요. 원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신체가 원래 답안지에 포함된 답이었다. 이렇게 공지를 한 거예요. 아니 해설서에는 대근육밖에 안 나왔는데 이거는 선생님 교재 361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편성 운영 관련 지침에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해서 1일 1시간 운동 이상의 바깥놀이 대근육 활동 시간 포함 너무나 확실한 해설서에 근거한 문제였는데 어떻게 신체를 정답 처리해 줄 수 있냐라고 선생님들이 막 가서 항의를 하셨어요. 나머지 선생님들이. 그런데 일단 답을 채점했다라는 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입장이었고요.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 제 수강생 중에서 이걸 신체 적으신 분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실비아는 100% 정확한 답만 적고 오라는 게 실비아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이걸 답으로 적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실비아는 한국교육과정의 입장을 지지를 했어요. 신체도 정답 처리될 수밖에 없다. 제가 또 이걸 왜 그렇게 제가 지지를 했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이 또 분노를 하실 건데 유치원 평가 있잖아요, 선생님. 유치원 평가 자료, 교육부에. 유치원 평가 자료가 공통지표와 자체지표가 있으면서 서울에서 자체지표까지 포함한 유치원 평가를 발표를 한 거예요. 유치원 평가를 발표를 했는데 요게 여기 서울의 유치원 평가 자료에 이게 대근육 활동이라 되어 있지 않고 신체 활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 자료인 건 맞거든요. 지역 수준의 자료인 건 맞지만 그런데 모두에게 열린 자료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체라고 썼기 때문에 신체도 답이 됐는데요. 이유는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이 신체 활동이라면 대근육과 소근육이 모두 있는 건데 어떻게 신체 활동이 이 대근육이 답일 때 신체가 답일 수 있다 그러는데요. 선생님 이것도 이론을 잘못하신 거예요. 소근육 활동은 퍼즐 같은 거예요. 선생님 실내에서 퍼즐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예요. 손으로 조작하는 게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느질하기 이런 게 소근육 활동이고요. 몸 전체를 움직이는 걸 우리는 소근육 활동이라 하지 않아요. 신체 활동을. 그 선생님들이 이거 2개가 신체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 몸을 사용하면 다 신체 활동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노래 부르기는 사람 몸 안 사용하나요? 우리의 목을 사용하잖아요. 그렇다고 신체 활동이에요? 우리 노래 부르기를 신체 활동이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체 활동이라 할 때는요, 대근육 활동을 신체 활동이라 하고요. 손으로 조작하는 활동, 소근육 활동은요, 퍼즐이나 바느질하기 이런 거지 우리가 말하는 신체 활동, 이론적으로 말하는 신체 활동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틀리지도 않았고 유치원 평가를 서울의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체도 저는 정답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결정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분노하셨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실비아 헛소리 한다고. 근데 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헛소리를 답변으로 애초에 처음부터 이의제기 들어간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 답안지에 신체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비아가 실비아의 헛소리를 실비아가 채점자가 출제자도 아니었을 텐데 뭐 실비아가 정말 헛소리를 한 게 맞다라면 한국교육과정의 원래 답안지에 신체가 들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근거를 하실 때요. 저는 정말 우리 유아교육의 어떤 선배들을 그렇게 인격으로 모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체라고 하면서 출제자와 채점자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굉장히 욕을 먹었었어요. 저도 이제 지지한 저도 욕을 먹었었고 악플은 괜히 달리는 건 아니죠. 뭐 실비아가 이제 근원은 됐지만 뭐 굴뚝에 연기는 피었지만 그 연기가 그런
솔직히 무식한 악플이 달릴 그런 연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이 선생님들보다 유아교육을 먼저 가고 더 배운 사람들이 대근육 활동과 신체 활동을 동일하게 봤다. 그럼 선생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들의 유아교육은 어디서 왔습니까? 교수님들께서 왔습니다. 그 교수님들의 선배 교수님들에서 왔고요. 자, 그렇게 해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대근육과 100% 답은 대근육 맞아요. 그 다음에 신체도 유사 답안으로 인정됐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말쓰라 그러는데요.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최소 1시간 이상이에요. 근데 이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니은에 들어가는 건 1시간. 또는 60분 하셔도 돼요, 선생님. 1시간이나 60분 하셔도 돼요.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라 바깥놀이 활동을 운영할 때 가에 밑줄 친 디귿에 적합한 공간의 예를 두 가지 쓰라라고 하십시오. 되어 있는데요. 디귿에 보시면 유치원에 바깥놀이 활동 공간이 없을 경우 유치원 시설을 대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실외 공간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에게도 알려달라고 했어요. 선생님, 요거는 교사용 지침서와 해설서 모두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바깥놀이 시설이 활동 공간이 없을 때요. 인근 놀이터나 공원, 지역사회 시설 등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적합한 공간의 예를 쓰라 그랬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들 다 정답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달달 암기하셔서 인근 놀이터, 공원, 지역사회 시설 이렇게 쓰신 거 말고 뭐 주변에 있는 놀이터, 동네 놀이터, 그 다음에 어디에 현장 학습에 없어 갈 수 있는 바깥 놀이터 이런 것들 다 정답으로 인정될 것 같고요. 2018학년도가 선생님 제가 2018학년도에 제가 다 패스를 시킨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을, 대구 직관 선생님들을. 근데 이 선생님들의 답안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칼차점한 것보다 다 높게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유는 이런 이중 정답을 저는 이제 선생님 일단은 틀렸다고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중 정답 저희가 틀렸다, 이중 정답 처리가 되면 맞고 아니면 틀렸다 이런 부분들이 다 맞다라고 해야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에는 점수가 다 올라가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인근 놀이터, 공원, 지역사회 시설 이렇게 암기해서 쓰시지 않고 거기에 속하는 예들을 쓰신 분들도 다 맞다 처리됐고요. 그래서 2018년 경향이 이중정답이 많이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지금 여기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이 달달달 100% 단순 암기를 해서 푸는 문제보다는 그것을 응용해서 가능한 것들을,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들을 더 원했던 것 같아요. 출제 경향은 출제자의 어떤 의도에 따라 원하는 거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요. 당시에 출제 경향이 이랬던 거는 달달달 암기하는 학원 교육, 노란진 교육이 아니라 정말 유아 교육을 정말 진실로 가슴으로 알고 있는 사람, 정말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달달달 암기가 아니라 저희가 상식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정답 처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2019년 출시나 2020학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2019학년도는 경향이 완전 달라요. 2019학년도는 칼퇴 좀 했어요. 그리고 애초에 문제 자체가 이중 정답을 인정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이분들은 약간 달달달 암기하시는 그런 것들을 원했었어요. 출시는 2019학년도에 경향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달달 암기해서 써도 답이 나오는 건 그렇게 쓰십시오. 그 다음에 3번에 들어가는 거요. 3번에 나의 리을에 들어가는 건 세부 내용이잖아요. 근데 세부 내용을 주면서 뭐뭇으로 바깥에서 신체 활동을 한다. 규칙적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성향이 여기서도 보이는 거예요. 보통은 세부 내용 그 하나의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써라 그랬는데 여기 분들은 핵심어만 쓰라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답은 규칙적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험을 끝나고 제 수강생은 아니었지만 저의 후배, 2년차 밑에 후배 2명을 봤었거든요. 그 두 분이 시험을 봤었대요. 근데 이 두 분이 둘 다 이제 안 되셨어요. 1차에서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2018학년도가 초수인 제가, 그러니까 첫 해인 제가 다 패스를 시킬 수 있을 만큼 문제가 굉장히 쉬웠었는데 왜 떨어졌는 것 같냐라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공부는 1년 동안 열심히 하셨고 강의도 열심히 들었는데 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 선생님이
1차 점수와 그다음에 한 명은 6개월간 준비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가 뭐 이렇게 볼까 말까 하다가 이제 6개월 동안 뭐 준비를 하고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근데 조금만 더 있으면 붙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신 게 달달달 암기하는 문제보다는 핵심만 물어보는, 본인이 봐도 세부 내용을 핵심만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자기는 세부 내용을 다 안 외웠는데 점수 어쨌든 떨어졌어요. 근데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년을 열심히 공부한 분과 이 6개월의 핵심만 공부한 분이 둘 다는 떨어졌는데, 이분이 이 핵심만 공부한 분이 성적이 1차 성적이 더 높았어요. 그 되게 재밌었죠. 그래서 2018학년도는 달달달 암기한 사람을 원한 게 아니에요. 암기와 이해를 함께하고 이해로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노량진 강의를 6개월밖에 안 들었으니까 달달달 암기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그냥 자기의 어떤 스타일대로 풀어서 오히려 점수가 더 높았어요. 그런데 뭐 둘 다 불합격했다는 건 이런 공부 저런 공부 1년 동안 충실히 하는데 이해와 암기 둘 다 되는 공부가 합격자들이 하는 공부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달달달 암기는 뭐 이해는 아니었어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해 보시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연도부 기출을 하는 이유는 매년 출제 경향을 선생님들께 설명드리고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낫다. 근데 선생님, 그래서 내가 세부 내용을 안 외워도 합격을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출제 경향은 매년 바뀌는데, 만약 출시나 2020학년도에서는 세부 내용을 100% 암기한 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암기 안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냥 보러 가신 분 말고는. 공부를 하신 분은 다 외워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들도 세부 내용은 100%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의 리을에 들어가는 건 규칙적이에요. 그 다음에 미음과 관련해서 들어갈 말을 쓰고요. 다의 비읍에 들어갈 말을 쓰라 그러는데요. 유치원에서는 매년 유아 입학 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유아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동의서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동의서 명칭이 응급처치 동의서예요. 그런데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건 응급처치거든요. 그럼 미음에 들어가는 것도 응급처치가 맞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음의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하기, 유아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한 후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말이 되죠? 네, 응급처치가 맞네요. 그 다음에 사고 후 처리하기. 사고 발생, 안전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부모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 두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선생님, 교육부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교육부 자료에 보시면요. 363회 재난대비 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 그 사고 보고서는요. 365회 2015년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에 그 24시간 사고 보고서가 있어요. 유치원에서는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부모에게 전달하여 작성된 사고 보고서를 토대로 위험물 제거 및 교정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 보고서 작성해야 된다. 다음에는 사고 보고서가 아니라 24시간 이내, 요게 시간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관련 내용 그거 굉장히 중요한 교육부 자료니까 책에 있는 거 다 보시고요. 366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문자 언어 지도 접근법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뭐예요? 부호 중심, 문자 중심, 발음 중심. 총체적. 세 번째, 균형 잡힌. 가의 밑줄친 기억에 해당하는 문자 언어 지도 접근법 기억 한번 보시겠습니다. 철자 형태, 글자 소리의 대응 관계, 자음 모음의 조합 원리 등과 같이 읽기의 기초 지식을 유아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에이, 문제 너무 쉽다 이거죠. 철자를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 부호중심 접근법, 그 다음에 발음중심 접근법, 문자중심 접근법. 다 답이에요. 다 돼요. 그 다음에 밑줄 친 니은에 나타난 교수 원리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니은. 유아들의 특성과 환경, 발달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유아 개개인 밑줄이요.
유아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지도하는 게 좋다. 개별화의 원리죠. 자, 교수학습 원리는요. 자, 이 교수학습 원리는 의사소통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이들과 교육을 할 때 일반적인 교수학습 원리가 있습니다. 교재 370에 나오고 있죠. 아동중심, 놀이중심, 동기유발, 자발적 활동, 능동적 상호작용. 지식 종류에 부합하는 것, 탐구학습, 능력에 부합하는 것, 개별화의 원리, 집단 역동의 원리, 구체성의 원리, 생활 중심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융통성의 원리. 그 다음에 균형성의 원리, 통합의 원리, 의미 있는 반복의 원리, 사회 문화와의 연계의 원리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개별화의 원리가 개개 아이들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는 거죠. 다의 A, B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고 유아의 A 인식을 돕기 위한 교사의 발문 한 가지를 나에서 쓰라라고 하는데요. 한글은 글자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모모 단위로 모아쓰기. 모모 단위로 모았어요? 제가 음절 단위로 모았었네요. 제가. 그쵸? 음절이에요, 음절. 음절은요. A는 음절이고요.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있는 의문론상의 최소 단위인 음소예요. 제가 의문론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의문론에 해당하는 두 가지 요소에는 음소와 음절이 있어요. 의문론은 발음과 관련된 것, 소리와 관련된 언어의 구성 요소를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음소는요, 자음과 모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비읍으로 바꾸면 바라는 소리가 나잖아요. 잘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 자음 하나 바꾸고 모음 하나 바꿔도 소리가 바뀌죠. 그래서 소리의 가장 최소 단위를 음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음절이 이 자음 모음이 결합된 음절이 음소가 결합된 거 맞죠.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건 음절, B에 해당하는 건 음소인데요. 선생님, 우리 당해에 2018학년도에 우리 다패스를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가 제 모의고사와 제 개론책에 나오는 설명이 그대로 2018학년도 기출에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정말 이 글자 그대로 저희 이제 모의고사와 그 개론책이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의고사 때 이거를 소문제 박스로 테이블로 사용한 게 아니라 지문으로 사용하면서 저게 뭐냐, 음절이냐, 음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의문론상의 최소 단위를 요거라고 많이 착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요거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때 모의고사를 지문에 냈었거든요. 똑같이 나왔었어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문제 뺏긴 줄 알고.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 1에 들어가는 건 음절, 음소. 그 다음에 A의 음절 인식을 돕기 위한 교사의 발문 한 가지를 나에서 찾아쓰라 그랬는데요. 음절 인식을 이거 논란됐던 문제구나. 근데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죠. 논란이 될 때 우리 시험은 힌트를 준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 논란됐던 게 어떤 거냐면요. 물장난의 물과 개구리의 개가 만나면 어떤 새로운 말이 될까? 물장난의 물과 개구리의 개를 만나서 물개라는 단어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은 저희가 이제 물장난, 그 다음에 개구리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씩 떼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음절을 뭐라 그랬어요? 글자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한다고요. 모아가 뭔데요? 더한다라는 거잖아요.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한다. 모아쓰기가 뭔데요? 결합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얘는 얘예요. 답은 이거였어요. 100% 답은. 왜? 박스를 보세요. 박스에서 음절을 뭐라고 설명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유사 답안으로 나왔던 거 출렁출렁처럼 4개의 글자로 된 글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니? 글자 수, 하나, 둘, 셋, 글자 수를 한 거는요. 글자 수를 한 거는요. 그게 음절 단위로 안 했다라는 건 아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모아쓰기 개념이 아니라 음절의 수를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결합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이제 음절과 관련된 발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100% 확실한 답이 있을 때 왜 90% 확실한 답을 씁니까? 저는 항상 이걸 주장해요. 100% 확실한 걸 써. 출제자가 의도한 걸 써. 왜 90% 쓰고 나서 맞아요, 틀려요. 계속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 이게 답이라고 알려드리고요. 당시에 둘 다 이의제기는 들어가서요. 유사 답안으로 이것도 답안으로 일단 채점은 됐을 거다. 2018학년도에는. 그런데요, 선생님. 2019학년도에는 이것만 답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이거는 안 돼요. 그게 2019학년도의 경향이었어요. 채점 경향.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운 인식을 돕기 위해 사용한 2번 문제로 올라갈게요. 2번 문제는 안 하고 제가 3번으로 바로 갔습니까? 2번 문제로 가시면요. 나의 밑줄 친 교사 발문 디귿에서 유아의 음운 인식을 돕기 위해 사용한 음운 조작의 유형은 뭐냐 그랬는데 다닥다닥닥에서 기역을 빼면 무슨 소리가 남을까? 그러면 뭐를 생략시켰어요? 기역을 빼다, 기역은 자음, 음소, 음소를 빼다, 음소를 생략하다. 그래서 음운 조작의 유형은 음소 생략이 가장 정확한 거고요. 음소 생략을 저희가 생략이라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생략도 돼요. 왜냐하면 음운 인식이요. 발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리 발음이라고. 그런데 이 발음과 관련해서 조음, 장애, 그 다음에 유아기 발음 특성, 조음 특성 이거 들어보셨어요? 여기 네 가지에 들어가는 게 뭐였어요, 선생님? 첫 번째가 첨가, 두 번째가 생략, 세 번째가 대치, 네 번째가 왜곡인데요. 생략의 예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 생략을 씨앗으로 안다고 이응으로 앵낙 이렇게 발음하면 우리가 생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앵은 대치된 게 아니에요. 대치된 게 아니라 우리가 발음으로 할 때 요거 안 써줘도 되잖아요. 안 써줘도 앵낙으로 나죠. 그런데 이제 글로 옮길 때는 글자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안 써줘도 되는데 써주면서 이제 생략의 예로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발음 조음과 관련해서 유아기 조음 특성과 관련해서 생략이 자음이나 모음을 생략해서 발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닭에서 기억을 생략한다 이건데요. 음소 생략 안 해주셔도 되고 생략 자체가 자음과 모음 중에 어떤 것들을 하나 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 또는 음소 생략 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그 이론이 모두 나와 있고요. 교재에. 자, 조음장애 발음 특성 375페이지에 모두 설명되어 있습니다. A6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의 줄거리고요. 나와라는 만 5세 반 교사 3명의 교육계획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만은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를 읽고 있는 유아들의 대화입니다.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문제로 가시겠습니다. 나의 김교사와 다의 박교사가 문학교육을 위해서 사용한 접근법을 순서대로 쓰라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교재를 보시면 언어교육의 방법에 제가 거기 380페이지에 문학적 언어교육 방법과 통합적 언어교육을 했는데요. 통합적 언어교육에 보면 주제에 따른 언어교육, 그 다음에 주제에 따른 통합적 접근, 언어 영역의 활동 안에서의 통합적 접근, 다른 영역과의 통합적 접근, 맥이 이어지는 통합적 접근,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의 통합적 접근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 출제가 된 건데요. 보시면 나의 김교사요. 환경과 생활이라는 게 우리 지도서에 나오는 그 생활 주제라는 거 선생님들 알고 계시나요? 네, 환경과 생활은 우리 생활 주제, 누리과정에서 원하는 생활 주제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면 그 환경과 생활이라는 그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빛과 우리 생활이라는 그 내용, 주제, 소주제들을 과학 영역, 역할 영역, 미술 영역, 언어 영역에서 했잖아요. 이게 바로 주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법인데요. 정확한 답은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쓰는 것은 주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법인데 환경과 생활이 생활 주제여서 생활 주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법이라고 하신 분들 정답 처리됐을 겁니다. 이때는. 근데 이론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주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다의 박교사가 사용한 거는요.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인데요.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가 동화책이었죠. 선생님, 동화책이었죠. 그러면 그 동화책을 중심으로 언어, 과학, 역할, 수학, 미술, 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문학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한 거 문학적 접근법이에요.
2번 라의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문학적 요소를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등장인물 나오고 뭐 등등등등 나오는데요. 등장인물이 놀이한 장소는 배경이에요. 지금 등장인물이 그리자가 아니라 그들이 놀이한 장소를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장소, 장소나 시간적인 거는요 배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등장인물이 안 되는 이유는 등장인물을 포인트로 한 게 아니라는 거는, 거기 라에 보시면 등장인물로 또 따로 소개를 했잖아요. 그렇다 하면 등장인물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는 등장인물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들이 놀이한 장소,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건 배경이고요. 니은에 들어가는 건 구성이나 플롯인데요. 동의어입니다. 구성 또는 플롯. 근데 사건을 순서대로 이야기하기, 뒷이야기 지어보기, 사건의 어떤 흐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구성, 플롯이고 전 시간에 얘기 들었던 단선형 플롯, 그 다음에 순환형 플롯, 그 다음에 연쇄적 플롯, 그 다음에 누적적 플롯이 대표적으로 우리 전공서에서 쓰이는 4가지 플롯의 형식입니다. 로젠블렌트가 제시한 읽기에 대한 2가지 입장 중 마의 A, B에 해당하는 걸 순서대로 각각 쓰라라고 했는데요. 이때 우리 선생님들은 이거를 너무 쉽다라고 푸셨어요. 당연하죠. 왜? 기출에 출제된 문제예요. 어머, 로젠블렌트가 언제 기출에 출제됐었죠? 매니어와 와이즈만이 출제됐었죠. 매니어 와이즈만과 로젠블렌트의 관계를 안다면 이 문제가 매니어 와이즈만의 읽기에 관점을 물어보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자, 로젠블렌트가 90년대에 어떤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니어 와이즈만은 2000년대 지금 현대의 사람들인데요. 의문점을 가지게 돼요. 로젠블렌트가 90년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 실험 결과가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이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그래서 똑같은 실험을 하고요. 이들의 연구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가 결론입니다. 그러면 로젠블렌트 이론과 매니어 와이즈만의 이론은 동일하다는 거죠. 자, 로젠블렌트라는 신이론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학자 흐름이나 연결고리를 해서 이론을 굉장히 농도 짙게 축약시켜 드리면서 양쪽으로 잡아드리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알고 계셨는데 다른 선생님들 모르고 계셨대요. 그래서 틀리셨대요. 그래서 제가 왜 틀렸냐 그랬어요. 모르는 학자가 나오면 학자 이름 지우고 푸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읽기에 대한 2가지 입장 뭐가 생각나셨겠어요? 로젠블렌트 뺐다면 여러분들 기출에 나왔던 건 매니어와 와이즈만 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걸로 그냥 푸시는 거예요. 틀리든 맞든 빈답을 쓰는 것 혹은 그냥 지어서 쓰는 것보다 그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로젠블렌트 모르는 학자가 나왔을 땐 지우고 아는 이론에서 풀어라. 마의 물론 알고 푸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푸는 게. 그 다음에 마의 A와 B에 해당하는 것을 순서대로 각각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A 보시면요. 영희가 코끼리가 불쌍해 보여 기차에서 내리라니 너무해. 그러다 나쁜 사람들이 코끼리를 잡아서 상아를 자르면 어떻게 해? 그러게 나라면 태워줄 거야. 자신의 어떤 경험, 생각, 느낌, 의견을 얘기하고 있죠. 자, 매니어 와이즈만 2가지 중에서 뭐예요? 심미적 관점.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 읽기에 대한 입장이라 그러니까 심미적 관점 자체가 용어라서 읽기의 어떤 유형을 얘기하는 것도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뭐 심미적 읽기라고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문식 경험이라는 것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B에 해당하는 건 이 기차는 뭐지? 이름이 뭐지? 했던 게 저 책에서 봤는데 저기 기차가 많이 나와. 그 책에서 이름을 찾아봐야 되겠다.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증기기관차. 책송에서 정보를 추출해내고 있죠. 이게 원심적 관점, 정보 추출적 관점, 그 다음에 문식 분석에 해당하는 건데요. 읽기라고 하셔도 되고 관점이라고 하셔도 되고 유형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미적과 원심적을 정확히 찾았냐가 중요하신 거죠. 그래서 답을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문학적 접근법과 언어교육과 통합적 언어교육, 그 다음에 아동문학의 구성요소, 그 다음에 플롯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 그 다음에 뒤에 매니어와 와이즈만, 그 다음에 로젠블렌트와의 관계가 교재에 388페이지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론까지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A7번 보시겠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요라는 활동을 준비하는 교사들의 대화이고요. 나는 전단지 피켓 홈띠를 만들어요라는 활동 계획안이래요. 다는 나의 활동 후 작성한 교사 전후의 일부이고 물음에 답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 소문제 보시겠습니다.
가의 대화에 나타난 지도 방법 중 부적절한 지도 방법 한 가지를 쓰고요. 유학이 언어 발달을 고려해서 부적절한 이유 한 가지를 쓰라라고 했는데요. 가의 대화에 나타난 지도 방법 중 부적절한 거, 교사들의 대화에서. 선생님 거기 보시면 이 교사가 마지막에 두 번째에서 이 교사가 피켓에 쓰는 글에서 아이들이 잘못 쓴 글자는 철자는 수정해 줘야 돼요. 이거 아니죠.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교사가 한번 같이 써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편지처럼 써줄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글쓰기 과정은 저희가 인정을 해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고요. 그 이유로는, 부적절한 이유로는 글자 쓰기 과정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달되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교육하려고 그러죠. 총체적 관점에서는. 그래서 근데 그 관점이 이제 해설서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의도적으로 연필 잡는 법, 핵 긋는 법 등을 가르치고 유아가 쓴 글자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답안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해설서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해설서에 보시면요. 391에 되어 있는데요. 쓰기라는 내용 범주에 쓰기에 관심 가지기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세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세부 내용에 보시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글씨 쓰기와 관련해서 할 때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쓰기 과정은 자연스럽게 발달되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교사가 의도적으로 연필 잡는 법, 획 긋는 법 등을 가르치고 유아가 쓴 글자를 수정해서 안 된다. 그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해설서에서 추출해서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면 나의 디귿과 리을에 들어갈 말을 써라 그랬는데요. 디귿과 리을인데 디귿과 리을이 선생님 거기에 보시면 세부 내용을 목표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도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디귿과 리을에 들어갈 말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선생님들 2차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차를 하실 때요. 교수학습 계획안을 쓰시는 지역이 있어요. 그 교수학습 계획안 쓰실 때 목표를 쓰셔야 되는데 그 목표 그러니까 교수학습 계획안을 3세과 하세요, 4세과 하세요, 5세과 하세요. 거기서 말해줄 거예요. 그 목표를 어떻게 적으시냐면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목표를 적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2018년이잖아요. 2018년 문제에 그 활동 목표가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거기에 들어갈 말을 쓰라는 거고 그것이 이제 세부 내용을 그냥 활동 목표로 바꿔놨잖아요. 이렇게 목표를 진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은 목표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지침입니다. 어쨌든 세부 내용에 근거할 때 디귿과 리을에 들어갈 말은 글자와 비슷한 형태, 쓰기 도구의 바른 사용법인데 제가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392페이지에 자세히 있죠. 그래서 암기해서 내용을 푸는 거였습니다. 식혜단체가 제시한 유아의 쓰기 발달에 따른 철자 만들기 전략이 신이론 체계도 있고요. 교재에도 있는데요. 395인데 식혜단체가 철자를 만드는 전략으로 7가지를 소개했어요. 물리적 관계 전략, 시각적 디자인 전략, 음절적 전략, 시각적 규칙 전략, 권위에 기초한 전략, 의문적 전략, 후기 의문적 전략인데요. 후기 의문적 전략을 선생님 보시면요. 소리에 기초한 단어 철자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단어와 다름을 인식하고 자신이 쓴 글자에 불만족하며 어른에게 철자법을 묻는 행동이 다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쓰여 있는 대로 발음을 하지는 않죠. 저희가 발음할 때는 연음체계라는 것도 있고요. 발음하면서 조금 변형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걸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래서 철자가 소리에 기초한 단어 철자, 내가 소리 나는 대로 썼더니 그것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단어와 다르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쓴 철자에 불만족해서 어른에게 철자법을 묻는 행동이 다시 나타난대요. 그런데 거기 지문에 우리 재윤이를 보면요. 재윤이가 꽃밭에 들어가지 말고라고 쓴 글자를 들고 나에게 달려와서 자신이 쓴 글자가 철자가 맞는지 물어보았어요. 재윤이는 소리에 기초한 단어 철자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단어와 다름을 인식하고 있기에 성인인 나에게 확인받기를 원했어요. 이게 후기 의문적 전략입니다. 똑같죠? 아까 후기 의문적 전략을 이론에서 설명한 거. 성인에게 와서 확인받기를 원해요. 이런 거였잖아요. 똑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후기 의문적 전략이었고요. 철자를 만드는 전략 식혜단체 2019년 출시에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세요. 그거 후기 의문적 전략 외에 다른 6가지도 모두 같이 알아두세요.
스펠트가 구분한 유아 사회교육 접근법이 나오는데요. 자, 선생님, 우리 책에는 스펠트와 뱅크스를 모두 종합해서 8가지가 나왔지만 그중에서 5가지가 스펠트가 이제 주장한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스펠트가 그 주장한 그 내용에 보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선생님? 교재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교재에 아이고, 다는 안 줬구나. 유아 사회교육의 접근 방식에 뭐 있는데, 사회문화적 접근 방식, 그 사회과학 구조와 모형의 뭐, 생각이 안 나는데? 사회생활 접근 방식, 사회생활의 접근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유의 접근 방식. 세 번째가 직접 환경 접근 방식. 아니, 선생님, 두 번째가 직접 환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유일. 네 번째가 사회과학 구조화 접근 방식. 저는 왜 써야 기억이 나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사회문화적 환경 접근 방식이에요. 여기까지가 스펠트가 한 거. 뱅크스까지 더하면 다문화. 뱅크스가 다문화 교육. 다문화 접근 방식.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 해당하는 건데요.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라는 거. 뭐뭐는 유아가 가족, 지역사회, 국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에 해당하는 게 추석맞이 전통놀이 체험 코너를 운영한다고 해서 다녀왔고요. 유아들이 추석에 관한 여러 전시와 공연을 보고 놀이 체험도 했어요. 추석을 중심으로 가르쳤다? 명절을 중심으로 가르쳤다? 공휴일을 중심으로 가르쳤다. 공휴일 접근 방식인데 맞는지 니은을 한번 볼게요. 행사 참여로 끝나면 관광하는 것처럼 본래의 취지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는 일회성의 교육이 되는 거. 맞네요. 공휴일 접근 방식이 그거예요. 공휴일 접근 방식이 다문화와 마찬가지로, 다문화 교육과 마찬가지로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그냥 추석을 재밌게 즐기는 것으로 끝난다면 관광식 교육이나 교육과정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게 왜 다문화가 아니라 여기 공휴일 접근 방식이냐면요. 일단 다문화는 베크스가 한 거지 스펠트가 분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의 기여적 단계라는 게 이제 소수민족의 휴일을 이제 포함시키는 거. 제가 이제 설명드렸죠. 추석과 추수감사절의 차이요. 그래서 추석은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은 공휴일 접근 방식도 되고 기여적 단계도 되지만 추석은 여기밖에 안 돼요. 왜? 추석은 소수민족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다수의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기여적 단계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억 니은에 들어가는 거 공휴일 접근 방식이네요. 확실히. 그 다음에 2번이요. 사회과학 지식의 영역에서 디귿, 리을, 미음을 포함하는 영역 한 가지를 써라 그랬는데요. 사회과학 지식의 영역이 뭐냐면요. 전에 이제 기출문제 중에 제가 NCSS라고 나왔던 거, 그거 실제로는 교육부 자료에서 출제된 거예요 라고 한 게 그 목요일날 설명해서 2017년 문제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그게 바로 유아 사회과학의 지식 영역이에요. 그 유아 사회교육 교육부 자료를 제가 399페이지에 정리해 드렸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지리, 역사,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경제교육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교육, 사회적 시사교육이 있어요. 여기에서 밑줄 친 디귿, 리을, 미음을 포함하는 영역을 쓰라 그랬는데요. 디귿은 시간, 리을은 변화, 미음은 지속되는 경험인데요. 거기에 역사편, 그 교육부 자료의 역사편을 보시면 역사의 하위 요소로 시간, 변화, 삶의 연속성, 과거가 있어요. 그러면 디귿은 시간을 얘기해요. 리을은 변화를 얘기하고 지속되는 경험, 미음은 삶의 연속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가 모두 포함하는 영역은 역사가 맞네요.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을 위한 인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밑줄 친 비읍과 시옷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이론 한 가지를 쓰라 그랬는데요. 선생님 이거를 조망 수용 능력 쓰셨다고요? 저한테 배우신 분은 절대 그거 안 써요. 소문제 보세요.
용어 쓰라고 안 했잖아요. 이론 쓰라 그랬잖아요. 이론의 명칭을 쓰라는 문제잖아요. 근데 어떻게 조망 수용 능력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 마음 이론과 조망 수용 능력의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이론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마음을 인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을 추론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마음 이론은요, 피아제의 이론에서 야기된 거고, 마음 이론의 대표학자도 피아제가 해당이 돼요. 여기에 쓰이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역할 수용 능력, 조망 수용 능력, 공감. 공감은 감정이익과 동의어. 이런 것들이 모두 이 마음 이론에서 쓰이는 핵심 용어들인 거예요. 용어를 써라 그랬다라면 비읍은 다정이의 행동을 보고 다정이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추론하는 거, 인지적으로. 얘는 정서적인 거거든요. 공감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고요. 역할과 조망은요, 인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어를 찾으라 그랬다면 역할이나 조망이 되는데, 역할과 조망을 따로따로 쓸 때가 있고 동의어로 쓸 때가 있거든요. 전공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뭐 역할 수용이나 조망 수용을 갈 수도 있고, 시옷 보시면 사람에게는 감정, 욕구, 의도, 믿음, 지식과 같은 내적 정신 과정이 있고, 이것이 사람의 행동을 이끌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조망 수용 능력, 역할 수용 능력 다 해당되는 설명이 맞아요. 용어를 찾으라 그랬다면요. 용어를 찾으라 그랬다면. 그럼 둘이 그 비읍과 시옷이 나타내는 인지적 능력은 얘들이 맞아요. 근데 용어를 쓰라고 안 그랬잖아요. 이론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걸 왜 적으시는 거예요? 이론을 적으라 그랬는데? 마음 이론이지. 마음 이론과 이게 구분이 안 되신다고요? 실비아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런 질문을 절대 안 해요. 저는 이런 걸 확실히 구분시켜 놓거든요. 그게 강사의 역할이죠. 강사도 모르면 뭐 강사도 설명 못 하겠죠, 뭐. 미음에, 솔직히 이거 기출 특강하면 선생님들만 들으실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저는 제 카페에 다른 유아 강사가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가입했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걸렸는데 아이들을 몰라가지고 지금 강퇴로 못 시키고 있어요. 답 푸는 날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뭐 아는 사이여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왔다가 답 얘기하다가 저한테 딱 걸렸거든요. 그래서 너 내 거에 가입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 보려고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답은 선생님들만 보시는 것 같죠? 다른 강사들도 봐요. 자, 미음의 다음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콜버그는 개인의 권리와 공정성에 기초하여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제안했지만, 길리거는 배려 지향적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제안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제 답이 틀렸다라는 그 댓글 있잖아요. 다른 강사들이 제 답 보고 그렇게 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다 딱 걸려서 제가 소리 질렀잖아요. 그랬더니 그 글들이 다 삭제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꿋꿋하게 제 답이 맞다는 걸 알아요. 다른 강사들이 시기하는 답이라. 길리거는요, 진짜 이론의 명칭인데, 피아제와 콜버그의 이론은 저희가 그냥 도덕성 발달 이론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이젠버그의 도덕성 이론은요, 친사회적 도덕성 발달 이론이라고 하고요. 길리건의 이론은요, 배려 지향적 도덕성 발달 이론이라고 해요. 여기 배경 지시 약간 설명드릴게요. 피아제, 콜버그, 아이젠버그, 그 다음에 길리건. 자, 콜버그가 피아제의 영향을 받았다, 피아제의 제자다, 피아제에게 제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영향을 받는 학자다, 이거 알고 계시죠? 그쵸? 그런데 아이젠버그는 콜버그 이론에 반대해서 자신의 이론을 냈어요. 길리건도 콜버그에 반대해서 냈어요. 이유는 콜버그는 남자고요, 길리건은 여자예요. 그런데 길리건은 페미니스트예요. 페미니즘을 주장한 학자예요. 여성주의자 학자거든요. 근데 콜버그의 어떤 도덕성 이론이 딜레마 상황에서 아이들의 응답을 보고 이제 6단계, 7단계로 나눈 건데, 지금 현재 7단계가 됐습니다, 선생님. 6단계가 기본이긴 한데 현재 7단계로 확장이 됐습니다, 도덕성 발달 이론. 근데 이제 콜버그가 이 딜레마 상황을 얘기할 때 너무 부정적인 측면을,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응답 속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라는 게 아이젠버그가 콜버그에게 한 비판이었고요.
길리건은 뭐라고 비판했냐면 콜버그의 어떤 도덕성 발달 이론은 남성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IQ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이 맞았는데 EQ 사회로 오면서 여성의 어떤 부드러운 리더십을 강조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길리건이 여성의 중점으로 한 도덕성 발달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배려. 여자는 배려를 잘한다고 해서 여성 중심의 도덕성 발달 이론, 길리건. 아이젠버그는 친사회성. 왜? 너무 부정적이었어. 나는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거야. 라고 했어요. 아이젠버그가. 그렇게 해서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건 배려인데요. 이응도 좋네요. 경수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아직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어려운가 봐요. 선생님 괜찮죠? 배려 들어가도 그 이응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길리건이 이론의 명칭이 정확하기 때문에 답은 배려예요. 틀리신 분 없으시겠죠? 당시에? A에서 설명하는 대화 기법으로 T. 고든이 제안한 방법인데요. 이 고든은 예술 경험의 학자이고요. T. 고든은 이제 부모론의 어떤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대화 기법이라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선생님. T. 고든의 대화 기법. 나 전달법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3가지거든요. T. 고든이 부모와 아이 간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게 첫 번째가 반영적 경청. 이건 들어주는 거. 두 번째가 내 의견 얘기하는 나 메시지. 세 번째가 문제에 집중해서 푸는 무승부법, 무패법 하는 거. 동의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론 제가 다 암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재 안 봐도 이론이 그냥 싹싹싹싹 나와요. 선생님들도 이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하반기에 가시면 이렇게 되세요. 제가 하도 계속 질문을 하면서 강의를 해서. 지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하도 지금 잘난 체를 하고 있으니까 촬영에서 지금 불만이 막 들어왔어요.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A에서 설명하는 대화 기법으로 고든이 제안한 방법 1가지를 쓰라 그랬는데요, 선생님. 요거 대화 기법은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들어주는 거고, 이거는 뭐 문제 해결하는 거고, 나 전달법이요.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A요.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어떨까? 주로 부모들에게 소개되었던 방법이라서 유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 나 전달법이에요. 그 다음에 내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도 상하지 않게 나의 어떤 그런 문제 상황의 어떤 그 결과, 문제 상황과 그 결과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거. 여기 나 메시지에 3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상황, 결과, 그 다음에 느낌이에요. 그래서 맞네요, 정확히. 나 전달법.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요.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책을 줄줄줄 읽는 강의는 안 해요. 제가 강사인데 어떻게 그 이론 하나를 이해를 못하고 책을 줄줄줄 읽어요. 그래서 책에 연결고리도 없고 그냥 그건 강독이지 그게 무슨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충분히 이론이 설명되어 있는데 교재에 이제 보지 않고 제가 이제 칠판에 쭉쭉쭉쭉 적으면서 저는 강의를 하거든요.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강의를 들으실 때는요. 저와 함께 이렇게 들으세요. 저를 보시고 칠판을 중심으로 해서 들으시고요. 그런데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선생님들께 모든 게 다 내면화가 됐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확한 이론을 알고 있으면 정확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론을요 자습하실 때 충실히 활용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이론을 정확하게 문제에 대입시켜서 답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